붉은 거탑. 대한민국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을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자. 오늘부터 총 10회에 거쳐 정치,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모든 분야에 산재해 있는 붉은 거탑들을 무너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제보, 특히 비하인드 스토리, 뒷담화 좋습니다. 이런 제보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규정한 붉은 거탑은 특정 사상이나 이념을 향유하는 세력이 아닌 단순히 대한민국의 공든탑을 무너뜨리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을 저희 나름대로 지칭한 단어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붉은 거탑 2부, 오늘 노무현 특집 2부에서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들 네. 노무현 키즈. 네. 많죠. 뭐 지금도 뭐 엄청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럼요. 네, 그분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끝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 노무현 재단의 주축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한명숙, 이해찬, 문재인, 유시민, 거기 다 초대 멤버이자 이사이자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19대 총선 19대 총선 국회의원 분들 중에 12명이 이제 민주통합당 출신인데 그 중에 노무현 재단 임원 출신이 꽤 많아요. 그래서 거의 막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 지금 국회나 이런 곳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정치 쪽에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지대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우선 가장 우리서 노무현 전 대통령 왼쪽 오른쪽 왼팔 오른팔이 딱 누구였다 딱 짚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팔이 매우 다양했나? 저는 진짜 좀 이런 노무현 퀴즈를 좀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노무현 퀴즈들은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고 나면서부터 어느 순간에 이거는 이명박 정부 현 정부의 정치 공세로 인한 그렇잖아요. 충분히 막아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를 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까지 이르겠다. 그래서 실제 노무현을 죽게 만든 건 이명박 정부다. 이렇게까지 몰고 가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전 대표, 지금 현명숙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대표였죠. 당 대표가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아요. 이게. 근데 도대체가 그렇게 예를 들면 억울해하고 분하고 그랬던 분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기 전까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야. 그렇죠. 이러저리 불려다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 같이 열심히 같이 옆에서 의리를 지키면서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신다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외로웠고 고통스러운 싸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주변에. 그러니까 딱 자살하고 자살하고 나니까 마치 진짜 인생의 동반자 맞아 그걸 이용하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는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이다 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나서 그때 당시 진짜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죠. 누구 하나도 이게 노무현과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쵸. 나만 살기 바빴지. 나 자기 혼자 살기 바빴지. 누구도 예를 들면 앞에 나서서 노무현 대통령 변호하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퇴임 후에도 아주 지척에 지냈던 분이 이제 문재인 그렇죠. 전 후보랑 유시민 씨 이 정도. 전 그래서 문재인 전 후보의 어떤 진정성은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진짜 노무현 대선 후보께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게 확실한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대요. 그래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에 저녁에
이게 그 통닭하고 소주를 한 잔 먹고 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제 자살했다고 하는데 거의 얘기가 많아요. 엠바고 처리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뭐 터뜨릴까 생각도 해보고 있지만 그래요? 이게 이거는 뭐 거의 팩트 수준에 가까운데 아무튼 여하튼 그 전날에 아마 소주를 한 잔 마셨던 사람이 그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이지 않겠느냐. 실제 그 주말에 있었던 추모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젠가요? 네네. 트위터에 뭐지 그렇게 그 김한길 당대표를 이렇게 멱살 잡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노무현 정신이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좀 그런 진정성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여하튼 그때 당시에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치 자기가 노무현의 진짜 영원한 동지인 것처럼. 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김한길 의원 찾아온 거 갖고 게임판 친 게 또 심리적으로 이해는 또 가긴 하네요. 또 진짜 자기가 만약에 진짜 눈빠라고 생각을 했으면 역겹겠지. 편에 있지 않았던 사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그런 공공 행사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정말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저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어떤 비도덕성, 그리고 이중잣대, 그리고 비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총체적인 어떤 잘못됨을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보면은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물론 청취자분들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여러 가지 인선했던 사람들이 지금 계속 낙마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물론 낙마하진 않았지만 그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도 청문회 때 잘 모르겠습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파문을 일으켰잖아요. 실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떳떳해. 그리고 모르면 좀 미안할 줄 알았는데 진짜 떳떳해. 꼴뱅이 시켜. 근데 진짜 이게 제1의 윤진숙이 미리 있었다 그래요. 이미 있었더라고요. 누구지 알 것 같아요. 누구지 알 것 같아요. 보니까 한명수 의원이 제가 전에 우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한명수 제가 의원은 진짜 민주당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패악의 실수를 하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노무현이 죽고 나서 한명숙이 당대표가 됐죠. 그쵸. 그 힘을 가장 크게 받아가지고 노무현 때 한명숙이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럼요. 그런 힘을 받아갖고 당대표가 되고 그랬는데 저는 그게 민주당의 가장 큰 실수다. 민주당의 지금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운명이 거의 막바지 흘러가고 있는 게 1등 공신이 제가 볼 때는 한명숙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니까. 맞아요. 한명숙 의원이 그 환경부 장관, 그러니까 여성부 장관 끝내고 얘도 환경부 장관을 했을 때 그때 이제 KBS인가 나와가지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질 관련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식수가 7수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결하려면은 하수관거가 노후화돼 있으니까 하수관을 고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상수도를 고쳐야 물이 이렇게 나오고 하수관은 물이 흐른 다음에 흘러가는 건데 이 두 개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2급수 자체에서는 상수도 문제죠, 사실. 그쵸. 상수도 문제인데 그걸 하수관거를 고쳐야 된다. 하수관이 노후화되어 있다. 그리고 실수라고 칩시다. 딱 이런 표현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하수 관거를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래가지고 여론의 집중본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장관이라는 사람 상수도와 하수도도 구분하지 못하냐. 유진숙 장관이 어디 장관이죠? 해양수산부. 좀 비슷비슷하네. 그리고 또 비슷하게 윤창중 이렇게 대변인도 최근에 이제 방미하면서 대통령이 방미하고 있는 기간에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킨 거잖아요. 또 제1의 윤창중 사건이 있었더라고. 프리퀄 버전이 있었구만. 물론 이제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순방 중일 때 순방 중일 때 이해찬 지금 전 대표가 총리 시절 그 3.1절 골프 파문 기억나시죠? 황제 골프를 치다가 결국 그걸로 총리를 사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프리카에 순방 중이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그 거치 문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많은 비리들이 넘쳤던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군요.
뭐 비자금 사건도 있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변양군 신정아 네. 그 맞아, 사건도 맞아. 뭐 있었고 맞아. 맞아. 그런 맞아. 대변인 비일비재 했잖아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뭐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춤을 추고 있다, 뭐꼭 소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게 다 드러나니까 결국은 다 할 말이 사실로. 없다. 누가 소설을 쓰냐 그랬는데 할 말이 없다. 그렇죠. 아니 근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뭐 정권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대통령의 인선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뭐 고심을 하셨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열심히 고심해서 변양군 사람을 데리고 온 거겠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뭐 하다가 이제 윤천진 대변인은 앉혀 놓은 거겠지만 사실 그걸 100% 다 이제 다 관리하고 자기랑 뜻이 똑같고 정말 총령 갈목하다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그렇게 관리합니까? 쉽지 않죠. 이런 일들은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앉혀야 되는 게 맞겠지만 꼭 마치 이거를 이제 정권의 도덕성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제 언론의 행태들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보는 거는 딱 10년만 거꾸로 전에 돌아갔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뭐 어느 정권이나 다 이런 일의 어떤 그렇죠. 뭐라 그래야죠? 가는 일들은 다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렴 사람인데 그렇죠. 공직자들도 말바꾸기나 이런 것도 좀 뭐 다 아시겠지만 한명숙 뭐 국무총리 시절 때 실제 이제 FTA를 실리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현미 FTA가 우리 경제를 세계 인류로 끌어올리는 새 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명숙 총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이제 아까 주영 오빠 말했던 것처럼 당 대표로 선출되고 나니까 2012년에 나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가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유시민도 그렇고 한명숙도 그렇고 FTA 필요하다. 다르대. 근데 걔네들 얘기로는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돼야 할 부분이다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미 FTA에 반대 시위를 하니까 한명숙이 진압하라 강경 진압해라 라고까지 지시를 한다고 총리가 맞아. 총리로서 아니 그랬던 사람들이 이게 정권이 밖에서 돌아가니까 어떻게 그런 짓거리를 할 수가 있냐고.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해. 아니 도대체 이게 뇌 수준이라고 하는 게 붕어 수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택의 어떤 중요한 기준은 국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국익이 아니라 내가 거예요. 정치의 어느 밥그릇에 몸 담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그래 염치도 진짜 미제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게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께 말 바꾸기에 의해서 분노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런 식의 행동을 할 수가 있냐? 마찬가지로 제주 해군기지도 그때 당시에 노무현 때는 추진해야 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쇼 하나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정권 바뀌니까 제주 해군기지 필요 없다라고 왜 하냐고. 구멍비를 시켜주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라고 하는 게 진짜 혐오감이 막. 진짜 제가 볼 때 민주당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나 야당이 다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최소한 그래도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막 해머 들고 쇠탄 던지고 멱살 잡고 이러진 않잖아요. 날치기 통과는 하더라도 아니 그런 짓거리 하고 있지. 그리고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는 이 말했다 뒤에서는 딴 말하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해. 그렇죠.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막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바꿔버리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누가 정치인들을 믿어?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다 도둑놈이라고 하고 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는 거죠. 환멸감이 엄청. 그리고 뒤에 가서 예를 들면 돈을 뭐 정치 자금을 뭐 횡령했네 어쨌네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다고 하니까 사실 정치인에 대한 혐오가 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모였다면 여자 3명이 모이면 뭔 얘기예요? 결혼 얘기하고 연애 결혼 화장품. 화장품 얘기하잖아. 남자 3명이 모이면 정치인들 다 다 나쁜 놈들이고 걔 나쁜 놈들이라 하고 다 사기꾼이라고 왜 얘기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왜. 여하튼 저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정말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아니 이걸 나중에 파헤칠 거라고 생각 못할까?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영선이나 아유 진짜 사람은 쉽게 잊으니까요. 그건 자기가 한 말을 쉽게 잊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내미 근성이 있어서 했던 것들을 다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거 다 밝혀내요. 좀만 뒤지면 다 나오는. 요즘에 다 밝혀냅니다. 특히 인터넷이 워낙 좋아서 그렇죠. 영상까지 나와요. 몇 년 전에 했던 얘기들 다 나오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 또 지네가 거는 슬로건은 기회주의 세력들을 뭐 이렇게 격파하자. 자기들끼리 막 자기들이 기회주의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근데 보면은
어쨌든 그 국무총리 시절에는 어쨌든 국익을 위해서 한미 FTA를 하자 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정작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정책들을 보면 매우 규제 일변도이고 네네. 또 그리고 실제 IMF는 1999년도에 맞죠. IMF 터지고 나서 김대중 정권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좀 추진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뭐 경제들을 기업도 개혁하고 팔고, 좀 조교들이 그런 들어왔으니까, 나라에. 좀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그 노무현 정권으로 들어서면서 그 완전, 실은 네,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반기업 정사라고 하는 말도 그렇죠. 그때부터 노무현 아마 정권 노무현 정권 때 때 아주 이렇게 심하게 꽤 많이 드러났던 굉장하게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어쩔 수 없이 신자유 정책을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제도 이제 그 이제 후배랑 밥 먹으면서 네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노무현 이렇게 사주기 보면서 저렇게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서서 이제 노무현 인간 노무현 얘기할 때도 막 네. 노빠들의 그런 폐쇄적인 행동은 잘못됐다. 왜 저렇게 하느냐. 하면서 저는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유명해요. 분명해. 하다 보니까 이제 후배가 형 그렇게 노무현 대놓고 요구하게 되면 형 나중에 뭐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뒤에서 칼 맞는다. 뒤에서 칼 맞고 형 나중에 그렇게 되면 적시적 매장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거든. 제가 이제 웃으면서 아니 야 왜 박정희님 이승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쌍욕하고 MB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서는 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욕할 수 없는 거냐. 맞아요, 진짜. 그런 정서가 나는 잘못된 거라고 본다.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형 그러면 절대 질문하고 형 김대중 대통령은 뭐 어떠냐 세대가 어떠니 저는 김대중 대통령 존경한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부분이 있다. 장점이 있다. 그게 저는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선택했다 나 본다. 저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으면 대한민국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정말 야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 왜냐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약간 보수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엄연히 보면 진보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책들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 그러니까 IMF에서 요구한 것들을 네, 그걸 정말 충실히 잘. 근데 그걸 해야 돼. 그게 대한민국 살아날 길이었으니까. 살아날 길. 그거는데. 네, 근데 저는 그것도 또한 다른 대통령이었다면 또 모른다. 빨리 바뀌었다면 이렇게 바뀌었다면 아마 그분이 했겠지. IMF 가서 머리 조아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겠지. 대한민국 폭사 주저앉고 대한민국 경제 뭐했노 이게. 심시하면 사람 올라가고. 책임내라 그러고. 자기들이 직무기 아닙니까? 뭐 이러셨겠지. 맞아요. 철저하게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한다라고 해서 물론 그 명목 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조기 그 뭐라고 하냐 그 회사에도 조기 나가는 거 뭐라고 명퇴? 명퇴도 있고 뭐 이런 게 명예퇴직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지 상처를 받은 그쵸. 힘들었던 부분이 그렇죠. 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하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득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세상에 손해 그런 거 보는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동네가 좀 한참 시끄러웠나 봐. 누가 이게 우리 동네에 예전에 살던 사람이 다시 와서 했는데 자기 땅 내놔라. 내가 살던 곳 그냥 땅이니까 그랬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농작물 다 지금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막 그러냐. 뭐 이런 과정도 있으면서 거기서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득 보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국가 평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손해가 또 모아져야 전체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경영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렇죠. 그니까요. 예. 그러니까 평등이나 뭐 이런 것들 기치를 내걸면서 실은 그 평등이란 말 때문에 뭔가 모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자수성가 한다고 하죠. 자수성가 한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부정적인 인상을 많이 갖게 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노무현 대통령 전체적인 분위기가. 본인도 자수성가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고졸 그렇죠. 고졸 스타죠, 출신에. 스타. 예. 근데 학력 컴플렉스가 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웃겨. 그게 좀 그렇죠. 아니, 그래서 맞아. 몸만 하면 서울대 나오신 양반이 뭐 공부 많이 하신 분이 뭐 이런 식의 아니 그래서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약간 로스쿨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원래 워낙 법조계가 서울대 법대 카르텔이 세서 맞아. 본인은 이제 고졸 출신 이제 그거로서 법조인으로서 이걸 많이 느껴서 내 대통령 되자마자 이제 이거를 까부숴야겠다라고 해서 로스쿨을 도입했다라는 지금 그런 설이 법학과 있죠. 다니는 저희 후배들이 얼마나 죽어나가죠. 로스쿨을 비판하면서 로스쿨 엄청난 비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밑바닥에서 사다리 타고 사법거시라는 지도를 통해 사다리 타고 올라갔으면서 그 사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린 거지. 이제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서 로스쿨 출신들이 150만 원짜리 월급쟁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청취자 여러분들 매우 안타까운 일. 저는 제 후배들한테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합니다. 야 거기 아니면 포기해.
왜냐하면 거기 아니면은 진짜 거기 출신 로스쿨이 아니면은 그쵸, 힘들어져요. 그렇죠. 결국 서울대 뭐 그쵸. 결국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더 큰 사회의 문제를 양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노무현 대통령 했던 모든 정책의 취지는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다니까. 다 좋아. 진짜 뭐 부동산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참 많이 나왔던 게 분배를 통한 성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분배를 통한 성장을 성공시킨 역사가 없다고. 세계 역사에서 단 한 건도 없다고. 근데 무슨 분배를 통한 성장 맨날 유럽 사례 그러면 유럽 사례 다 포기했어요. 분배를 통한 성장이고. 분배를 통한 성장도 깝깝해 죽겠어. 아니 근데 난 차라리 다행히 유럽 다 포기했잖아 유럽. 우리나라를 상대로 실험을 너무 많이 하셨던 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험.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북아 균형자로 얘기하죠. 자주국방론도 얘기하죠. 분배를 통한 아니 선장론도 근데 얘기하죠. 나는 오히려 감사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학습 효과. 네,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또 하긴 뭐 언젠가는 그래도 한 번쯤 누군가는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겠죠.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개혁적인 인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다 얘기해서 와장창창창 뭐 아니 그때 한참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비롯해서 좌파들이 유럽 사회 봐라 다 성공했다. 분배를 통한 선장 뭐 스웨덴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 막 얘기해요. 개뻑입니다. 그래 물론 그 당시에 좋았죠 잠깐. 그 당시에 경제 성과가 엄청나게 급성장했어요. 네. 그 당시에 사회주의 정책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막 복지 막 강하고 왜 그랬냐면 복지를 강화해서 그 임금을 막 나누고 그래서 막 생산력이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니고 네네. 그때 당시에 경제를 이끌었던 거는 1차적인 거예요. 1차적 생산물들 뭐냐면 석탄, 자원, 나무 이런 거 갖다 판 거야. 어획량 엄청나잖아. 거기 어획량이 엄청나잖아요. 그거 갖고 갖다 팔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쭉쭉쭉 성장한 거거든요. 40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나서도 그 성장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다 보수 정권으로 시장주의자들로 다 돌아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원 없죠.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현상만 놓고 보고 그때 당시 사회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 그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그 개뻥을 가지고 자꾸 우리나라도 적용시키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그쪽은 땅은 넓은데 인구는 적고 그렇죠. 아예 우리나라라. 그러니까 워낙 그래도 생산물도 많고 자원량도 많으니까 그런 나라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그렇다. 아무튼 저는 이게 노빠 중에 또 생각나는 사람 유시민. 유시민 의원이 제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 제가 그것도 아직도 기억나요. 그 토론회에 나가지고 토론회인가 뭐 그 좌담회가 나왔는데 이제 사회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좋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니 표정도 막 너무 맑게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유시민 의원이 이제 정계 은퇴했잖아요. 네. 책 쓰면서 뭐지?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네. 책 제목이? 책 제목? 아무튼 그 책을 딱 쓰면서 근데 이번에 또 노무현 그 사주기 문화제 때는 이제 정봉주가 너는 지는 해, 나는 뜨는 해라고 하니까 해는 졌다가 다시 뜬다고 하면서 또 정계에 다시 복귀에 대한 뉘앙스를 살짝 풍긴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맞아. 정계 은퇴를 선언했어요. 근데 유시민이 참 재밌는 사람이 뭐냐면 그때 그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좌파들로부터 오마이뉴스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이 엄청난 공격을 했잖아요. 네, 점심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아닌 민노당이었어요. 민주노동당에서도 같이 노무현을 막 같이 막 가니까 이제 했던 유명한 유시민 의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때 유시민 이제 그때 뭐였죠? 무슨 장관이었죠?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그 노무현 퀴즈잖아. 했던 말이 있어요. 내가 민주노동당하고 토론하면은 8시간인가? 28시간이면 니네 정리시킨다. 토론으로 싹 정리시킬 수 있다. 니네 지금 이 민주노동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들이 얼마나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부터 기인된 건지를 내가 8시간 혹은 내가 8시간인지 며칠인지 8은 맞아. 확실히 8은 기억하는데 8시간 만인가? 28시간 만에 니네 정리시킬 수 있다라고 표현했거든. 근데 얘가 유심히 나중에 뭐 하냐면 통합진보당에 들어가요. 나는 그걸 받아주는 놈도 웃기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는 놈도 웃겨. 그러니까 난 받아주는 놈이 더 웃기다고 생각해. 통합진보당에 들어가요. 공동대표예요. 이 사람이. 그니까. 결국에 참 웃겨요. 나 그거 보면서 참 웃기다고 생각했어. 야합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야합이고 저기 그때 당시에 기회주의고. 니네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정책 가지고 왜 덤비냐. 니네 나하고 토론 붙으면 내가 그 시간이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데 라고 했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된다고. 민주노동당
그렇죠. 예. 유시민 그러니까 의원이 유시민 의원이 그래서 철새 정치인이라는 네. 비판이 아니, 그것 때문에 듣는 철새 거거든요. 정치인이고 그리고 또 있어요. 유시민 의원이 가는 곳마다 다 파괴시켜. 파괴주의자. 민주당도 폭탄이야. 민주당도 열린우당을 창당하는 거에 앞서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을 쪼개놨잖아요. 네, 그쵸. 열린우당도 나중에는 다 없애버리고. 그러네. 그렇잖아. 능력자네. 통합진보당도 마지막에는 물론 유시민 의원이 분열시키려고 한 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아닌데 일단 이상하게 의할 수 이상하게. 없는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내가 아니, 어디 가기만 하면 다 파괴시켜. 유시민 의원이 정리야, 쓴 책 있잖아, 정리자. 자서전. 그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데. 아, 그치 내가 그 답을 어.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 여기 지금 아까 한 5분 정도 얘기했던 거 보면 아 대충 유시민 의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네. 어떻게 사는 걸 글책을 안 봐도 알겠네. 유시민 전 의원 예. 전 장관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 그럼, MBC 100분 토론 그 사회를 보면서 그때부터 좀 근데 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 편을 들면서 사회를 대놓고 보니까 자꾸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워낙 이게 입심이 좋으니까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긴 맞죠. 토론의 황태자잖아요. 네. 그 김문수도 꼼짝 못하잖아요. 유시민이라서. 그다음에 뭐 진짜 애들 봤어요? 유시민하고 원희룡 나와서 토론하는데 원희룡이 네. 2박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강의 듣고 있어요. 1시간 40분 토론하는데 그냥 1시간 20분을 주구장창 해야 돼. 그냥 고개 끄덕끄덕. 다 맞아요. 강연 들으셨어? 강연 들었다니까. 그 정도로 유시민 의원이 말빨이 좋아요. 그럼 그 말이 허풍이 아니네. 8시간 만에 너네 그리고- 다 정리했을 때 허풍이 아니네. 그리고 똑똑해.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책 읽어보면 아주 그냥 그렇죠. 2000년대 필독서였어요. 그렇죠. 필독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소위 말하면 탈세 이거 막을 수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 탈세한다. 자영업자들도 그쵸, 다 그쵸. 탈세하고 네. 뭐하고 이 얘기가 이제 핵심적 내용인데 여하튼 그런 거 보면은 되게 똑똑한 의원인 건 분명하고. 맞아, 똑똑하지. 예. 근데 좀 안타까워.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유시민. 맞아. 그리고 딸도 서울대 사회과학대 총학생장 맞아. 해서 맞아. 총학생장이 아니라 서울대 아, 단과대. 그러니까 사회과학대. 사회학과 대학. 예, 네. 예. 맞아. 지금 잘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다니겠죠. 뭐 얼마 전에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예. 그 서울대 사회과학대는 얼마 전에 그거였죠. 그 김정일 추모하는 거 그거 했다. 그 분향소 그렇죠. 차렸다가 그런 그랬죠. 일이 있었고. 맞아요. 그렇죠. 제가 약간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 이해찬 전 많이 이해찬 했는데, 대표는 스토리가 아,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왜 이거는 뭐. 아니 일단 이 누나 나이랑 저희 친누나 나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 이해찬 세대. 이제 이해찬 교육 세대. 83년생인데 이해찬은 1세대. 이해찬 이해찬이라고 큰 누나. 엄청 싫어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얘기해놓고 맞아요. 결국에는 뭐 자기 딸은 그렇게 대학 보냈어. 자기 딸은 그렇게 대학 보냈고 우리 누나는 완전 망했죠. 완전 망해갖고 지금 뭐 물론 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잘 그때 살고 그 있는데. 이해찬 1, 2, 3세대를 일컬어서 당군율 최저학력 맞아. 이라고 평가를 하고 맞아. 그때 그 이해찬 교육부 장관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대학 갈 수 있는 네.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난 특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모든 뺑뺑이 있다가, 교감들이 다 그냥 수업도 널널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넌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대학 가면 되겠구나. 넌 저걸 잘하니까 저걸로 대학 가면 가겠구나. 해놓고는 해서 대학 다 근데 수학 능력 시험을 봤더니 봤어. 근데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은 딱 그 세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수생도 재수생도 있고. 보고 그렇지, 삼수생도 그렇지. 그랬더니 재수생 삼수생이 다 밀려버린 거야. 성적이. 그래서 왜 그 애들이 대학을 못 갔어? 그 세대 애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세대를 일컬어서 이해찬 1세대. 천하에 죽이려면 됐네. 그게 이해찬. 이해찬 진짜. 예. 그렇게 됐던 그런 거죠. 것도 약간 아니, 또 그리고 봤더니 모르겠어. 상당히 권력을 잡기 시작하면 이게 뭐 안명숙 뭐 의원도 그렇고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고 다 어쨌든 대학 운동권을 네네. 했었고 네. 뭐 제한민주화운동을 다 했던 분들이시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정권의 어떤 실세가 되고 어떤 있는 자리 위에 앉아 있으면서부터는 어떤 그런 본성들이 좀 진짜 살아나. 과하게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해찬 전 대표는 좀 폭력성이 좀 있으셨던 것 그래요? 같아. 보면은 1995년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했어요. 정무부시장을 했었는데 네네. 결국 5개월 만에 사퇴를 해요. 근데 그래요? 그 전모들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자신의 형이 있는데 형이 이제 부동산을 사려고 등기 서류를 작성하려고 송파구청에 갔는데 맞아. 뭔가 이렇게 내용을 잘못 기재해가지고 실제 그 등기 서류를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반송이 되거나 막 이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송파구청 직원들을 그 당시에 했던 네. 사람들을 불러. 지가 내 밑으로 다 모여 이거구나. 자기 방으로. 그래서 네. 부시장이 송파구청 공무원 4명을 부시장실로 불러가지고 그때 당시에 송파구청 재무국장이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해요. 사람이. 공무원이 이 사건에 이 해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이해찬 부시장이 네가 뭔데? 얼마 받아먹으러 이렇게 지시했어? 이렇게 고함을 이렇게 반말로. 쳤고 그때 뭐 하는 거야, 또 있어 월간조선에서 이후에 이렇게 들춰낸 거죠. 네네. 들춰낸 어떤 사건에 따르면은 또 부시장 시절에 관악구청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대립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관악구청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전직 공무원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1990년대 초에 이해찬 의원과 구청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때 이해찬 의원이 구청장에게 물컵을 집어 던졌다. 그때 이제 당시에 그때 관악구청장이 그래서 인터뷰를 했더니 물어봤어. 그 당시 일은 기억도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지난번 총리 인사청문회 때도 봤는데 참 인간적으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딱 맞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적으로 권위주의에 아주 그냥 빠져. 그건 대통령은 국민도 때리겠어. 비서가면 딱 때리는 거 아니야? 비서들 때리고 뭐 대변인 때리고. 너가 안 찍었지 하고 때리고. 그런 게 있었군요. 처음 듣는 얘기네. 네. 나는. 아니 실제 그런 어떤 폭력성이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 격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격정적인 게 이렇게 있나 봐요. 감정적인 둘이 닮았다. 그런 대통령. 그래서 그런 게 뭐 최근에 또 뭐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네. 그 탈북자 그 임수경 의원이 네. 별절자다 막 이런 파문이 작년 한 딱 네, 이맘쯤이었죠. 이맘때쯤이었잖아요. 이맘때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라디오에 또 이해찬 전 총리가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맞아요. 맞아요. 있었으니까 YTN에 맞아요. 그 탈북자 변조자 발언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막 역정을 내면서 그걸 끊어버린 거지. 그걸 원래 질문 거 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거 원래 예상되어 있던 질문 아니지 않냐고 하면서 끊어버렸지. 맞아. 아니 이게 매우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욕하시나 봐요. 노무현의 키즈들이 별로 이렇게 뭐 제가 때는 자식 농사가 별로 안 좋았네. 한명숙 지금 의원도 지금 열심히 그 조사받고 있죠. 네. 그 정치자금법. 아니 근데 3일 전인가 예. 무혐의 처리됐어요. 무혐의 처리됐어요? 이거 뭐 언닌가가 뭐지고 뭐 지금 하나 아무튼 말하네. 지금 수사 중이고 있었던 그 예, 사건 예. 같은 경우는 무혐의 처리돼서 뭐 뭐 얼마나 뭐 할까 뭐 없네, 뭐. 모르겠어 고소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몇 개도 남아있을 거예요. 몇 개 더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 검찰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뭐 그래 정당한 그 뭐 물론 그 반론 사유가 있으면 또 하겠죠 누군가가 네. 하겠는데 뭐 저희는 일단 거기 당사자도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무혐의 뭐, 처리됐으니까. 되는 거면 된 거다. 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또 같고. 폴리테이너들도 있죠. 그 아예 노빠 세력들. 명계나 뭐 문성근, 저기 문성근. 문성근 민란 네. 추천 들고 서울시내에서 추천 들고 민란 매발 50만 밀란이야? 500만 밀란이야? 뭐, 500만 밀란인가? 하자고. 깜짝 놀랐어요. 추천 들고 나온 거 보고. 진짜 100만 밀란. 100만 밀란. 100만 밀란. 또 맞아. 명계남 씨가 정말 진짜 극성 노빠인 것 같아요. 그럼 처음 왜 이렇게 노빠예요? 노상호를 처음 네. 만들었죠. 문성근 씨랑. 네. 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홍위병 무조건 노무현과 무덤까지 같이 가게 뭐 이런 스탠스였어요 정말. 그래서 네. 이게 명계남 씨가 부산이잖아요. 그 부엉이 바위가. 네. 그러면은 뭐 봉화마을 맞나요? 봉화마을. 봉화마을에서 이제 그 관광객들을 모집을 한대요. 네. 관광객들 다 모집하면 명계남 씨가 그 있는 그 봉화마을을 안내하는 거지. 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대선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러는 거야. 이게 봉화마을 앞에 서가지고 명계남이가 여러분. 뭐 쭉 이렇게 이러면서 저 뭐 옛날에 잘 나가던 명계남 명배우인 거 아시죠? 막 하면 더 명계남 알 거 아니야. 뭐,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막 그래서 내가 노무현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뭐 명계남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개뿔 지가 열심히 맨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못 누가 쓰는 거지 써? 누가 쓰냐고. 그쵸. 부담되죠. 다 정치적으로 그래 부담되니까. 정치 부담장이 그런 거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러면서 누가 쓰냐고. 이 정치적 탄압을 받으면서 자기가 이게 막 그러고 이 있다. 스크린에 못 나가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웃기네. 그리고 이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죽었냐? 결국 이 이명박 정권 때문에 죽었다. 이런 식으로 쭉 물어봤는데 관광객들을
다 정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은 대선기 같은 거 이거 불법 선거 운동은 아닌 거 아니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제도 트위터에 또 트위터 한마디 뭐였더라? 뭐 지금 뭐 새누리당 사람들아 봉화 오지 마라 이렇게 써놨나? 그랬을 거야. 네. 그 책도 내시잖아요. 아니 자기가 뭐냐고. 간다. 그 봉화 너무 좋아하신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신격화 시키는 우상화 시키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이 나만의 뭔가인 것처럼 하고 싶은 건가? 자기가 뭐 천병인 것처럼? 아니 뭐 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가 아니 자기가 뭔데 새누리당에 오지 마라고 하고 김한길이 왔던 말도 뭔 상관이냐고 나는 그게 좀 어이없어요. 자기네들이 뭔데? 그렇죠. 뭔데 진짜 웃긴 거라니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참 그 밑에 사람 관리 잘한 것 같아요. 또 인간적인 유대감이라는 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신기해. 정말 신기해. 있나 봐요. 아니 뭐 물론 밑에 사람 관리한 거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런 리더십 같은 얘기는 뭐 전두환도 나름대로 그런 거 관리 잘했다고 하고 좀 방식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밑에 사람들 보면 이거는 어떤 뭐 내가 널 챙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간적으로 보통 유대감이 있는 그런 게 것처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매력이 있나 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좋아.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너무 이렇게 편안한, 너무 소박한 이미지, 이미지라고 표현합니다. 이미지가 민주당 사람들이 또 명계남 씨는 정말 진짜 순수하게 인정을 한대요. 진짜 높바다. 진짜 저건 사랑하는 거다. 진짜 사랑이다 정말. 부엉이바에서 막 그랬잖아. 김한길을 대표랑 인사하러 가니까 니까지 왜 왔냐고 욕을 하면서 부관 참시하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 대통령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하물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뭐 박근혜 하물며라니. 아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정도의 사람은 있지 않아요? 있어요. 그렇죠. 아니, 친이게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의 매우 칙칙한 사람들이 있겠죠. 전두환 대통령도 엄청난 그 충성을 다발지는 측근들 있잖아. 그럼요. 그 티를 안 내는 것뿐이지. 아이고 드러나지 않아. 아니 그 전두환 예를 고등학교 동문회 해봐요. 뭐 카카 지금도 왜 지금도 막 큰절하고 막 이런다고 사실은 맞아. 티를 안 내는 것 뿐이잖아. 그렇죠. 너무 티를 내는 거야. 마치 그러지 좀 맙시다 우리 좀. 전직 대통령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자기가 뭐인 것처럼 사후에 그 약간 정치 세력화 되면서가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또 이용하고. 그렇죠. 결국 제가 보기엔 지금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제 느낌은 뭐 문재인 전 후보 정도가 그 내면적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순수한 의미를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지금 우리가 조금 여기서 거론했던 이런 분들은 그런 향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에 좀 불과하지 않나. 명계남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플라토닉한 러브를 하고 있다. 그런 거고 이렇게 맞네. 플라토닉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어쩌다 보니 우리 굉장히 오늘 문재인 전 후보를 고평가하게 됐네. 그러네요. 내년 5년 뒤에 나온다는데요. 5년 뒤에 나올 것 같아. 나온다고 했어요? 나온다고 선언했죠. 출마 의지를 안철수가 붙는 거야? 재밌겠네. 재밌겠구만. 그럼 오늘 이 정도. 네, 오늘은 뭐 좀 더 그 노무현 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네. 저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또 그 다음 뭐였죠? 뭐 여러 주제들이 근데 있잖아요. 안 정했어. 순서는 안 정했는데. 교육계도 있어. 다음에 정해서. 그러면 그냥 그때 알려드릴게요. 예고편 안 하고. 어차피 뭐 뱉어봤자 우리가 또 마음대로 바꾸면 그만이니까.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